오늘은 면역 항암제 카티로 대표되는 현대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원래는 이 내용은 좀 전반적인 다른 배경이 되는 설명들을 드려야 해서 제가 나중에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제 환자분 중에서 특별히 좀 요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빠르게 이 내용을 다루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또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제가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이런 항암제에 대한 내용은 저는 항상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항암제 전문가는 종양내과 선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항암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종양내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통상적으로 알려진 내용과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면역 항암제가 특히 면역 치료제들이 이슈가 된 게 사실은 이분부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네. 2015 년에 12월 달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그 뇌에까지 퍼졌던 전체에 다 퍼졌던 말기 악성 흑색종이 4기 악성 흑색종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언론을 통해서 전파된 적이 있어요. 보시면 이분이 그 당시 미국 나이로 91 세였는데 현재까지 생존해 계시거든요. 그럼 지금 거의 100 세가 가까우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8월 달까지만 해도 흑색종으로 당시 8월 달 2015년 8월 달까지만 해도 흑색종으로 전신 간과 머리, 브레인까지 퍼진 전신에 퍼진 이제 암을 가지고 계셨는데 키트루다라고 하는 당시 상품명 펜블로리주맙이라고 하는 치료를 받으시고 면역 항암제 치료를 받으시고 암에서 완전히 완치돼서 더 이상 "암에 대한 사인이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12월 달에 굉장히 대서특필되면서 전 세계에 보고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심지어 인제 "완치되었다. 암 완전히 사라졌다." 뭐 "더 이상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과장되게 보도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흥분을 전달하듯이 그 면역 항암제에 대한 흥분이 굉장히 당시에 컸거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물론 크지만. 그래서 노벨상을 그 면역 항암제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일본의 한 교수는 2050 년에는 면역요법을 통해서 "대부분의 암이 정복될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암 학회 같은 데를 가면은 면역 항암제 소개가 굉장히 많았어요. 항상 없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희망적인 보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인제 나온 모델들이 주로 이렇죠. 예, 기존의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로 기대했던 수명 연장 효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정도 낮은 곡선을 그렸다면은 앞으로 면역 항암제가 도입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장기 생존을 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암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정도로 이거는 모델이에요, 하나의. 이런 모델들이 학회에서 갈 때마다 발표가 많이 됐었고 굉장히 흥분 섞인 목소리로 그런 걸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저도 인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면역 항암제를 바라보고 있었죠. 실제로 제 분들 중에서도 뭐 비소세포 폐암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면역 항암제를 하게 됐다고 막 저한테 자랑을 하시기도 하고 했고 저도 인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축하드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좀 지켜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또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이분을 완치라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완치되었다고 표현하는 건 일단은 맞지 않아요. 그 기간이 8 월에까지 계속 있던 여러 전신에 퍼진 암이 12월 달에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치료를 통해서 없어진 거기 때문에 완치라기보다는 완전 관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완전 관해는 일시적으로 암이 다 사라진 거죠, 암의 징표가. 하지만 완치라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한 5년 이상 추적 관찰을 해서 계속해서 그런 암이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암에 대한 징후가 없을 때 우리가 보통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상태로 잠시 일시적으로 없어진 거는 완치라고 하기는 좀 과장된 표현이다. 그게 인제 사실은 결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원래가 암 치료할 때는 많이 있는 일들이었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뭐 다른 암 치료할 때도 이렇게 컴플리트 레미션 또는 뭐 컴플리트 레스폰스라고 하는 이렇게 완전 관해에 대한 그 경과는 많이 보고가 됐었는데 문제는 이런 게 대부분이 이렇게
뭐 재발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다발성 골수종 사례인데 80%가 완전 관해를 경험하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재발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완전히 그 완전 관해를 경험했다고 완치되었다고 암으로부터 완전 회복됐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섣부르다. 실제가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 내용을 보자면은 그 로이터 보고가 제가 기사를 가져왔던 게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의사소견이에요. 그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있던 또 다른 당시 이제 항암제 연구를 하던 의사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체 한 30% 환자가 암이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카터 대통령 같이 좀 완전히 암이 사라지는 경험은 한 전체 5%가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암을 완치하고자 하는 그 완치요법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항암제가 그렇듯이 고식적 치료로 수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 단 그 대신 좀 더 오랜 기간 한 1년 반 정도 수명 연장 효과를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대신 더 고무적인 거는 이렇게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완전 관해를 경험하는 5%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걸 자체로 완치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완치에 가까운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항암제를 우리가 완치를 기대하고 하는 치료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고식적 치료의 범주 안에서 그냥 수명 연장을 좀 더 기대하는 쪽에 더 가까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라는 게 대부분 그렇듯이요. 그리고 이게 1년 반 동안 평균적으로 1년 반 연장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작다고 생각하면 작지만 길다 보면 긴 게 보통 평균적인 신약 항암제들이요. 일반적으로 수명 연장 효과가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잘 모르시고 많은 분들이 막 신약으로 인해서 암이 나을 것 이런 걸 기대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약간 수명 연장을 기대하고 하는 게 많다. 고식적인 치료로. 그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1년 반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물론 통계에 따라 다르고 환자 모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5% 정도가 좀 기적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 한 30% 정도는 그냥 줄어들고 수명 연장을 좀 기대하고 이런 일반적인 그 항암 치료와 같은 그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곡선을 봐도 그렇게 아까처럼 완전히 막 사람들이 장기 생존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게 무진행 생존율이라는 게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냥 멈춰서 좀 유지되는 기간을 관찰을 한 건데 한 5년 정도 관찰하면 전체 한 25에서 21% 정도가 유지된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치요법이라기보다는 완화요법이다. 전반적으로 그런 컨셉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반적인 내용은 가장 이 면역항암제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 악성 흑색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통계인 거고요. 뭐 기타 다른 고형암이나 이런 건 사실 통계가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오히려 더 나쁜 통계인 것들도 있고 그나마 이제 조금 최근에 이렇게 임상을 하거나 노력을 하고 있는 뭐 비소세포 폐암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조금 결과가 좋은 거고 네, 오히려 더 결과가 좋지 않은 것들도 많다. 하여튼 이 통계는 우리나라엔 흔치 않지만 흑색종이라고 하는 그 특히나 제일 잘 듣는 지미 카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암들에서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더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더 경험하는 통계는 이거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저는 이제 제일 좋다는 통계를 가지고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일단 또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사실은 이런 부작용들이 사실은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부작용 이 중에서 특히 부작용이 뭐가 문제냐 하면 하이퍼 프로그레션이라 그래서 과진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면역 항암 치료를 기껏 받았는데 오히려 4에서 이게 통계마다 워낙 임상마다 달라서요. 대략적으로 4에서 29%까지는 이런 과진행이 진행되는데 과진행이 한마디로 뭐냐 하면 암이 엄청 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오히려 면역 항암제 때문에 명을 단축하는 비율이 4에서 29%까지 아직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어요. 이게 아직 대규모로 많이 자료가 쌓인 게 아니라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나온 각 개별 통계 자료들을 보면은 각각 달라요. 어떤 연구에선 7%, 15%, 어떤 연구에서는 뭐 3명, 5명의 소규모 연구에서는 100%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13%, 17%, 150 요거는 뭐 4% 어떤 환자군이 들어갔냐 어떤 암이냐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분명히 이런 하이퍼 프로그레션이라는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치료를 했는데 오히려 암이 더 빨리 자라서 명을 단축할 수도 있다라는 또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 치료율은 뭐 내가 치료받을 때 좋아질 수 있는 거는 사실 면역 항암제 치료 정도 받는 분들이 진짜 기대하는 건 한 5%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 카터 대통령처럼. 그 5%에 들 수도 있지만 뭐 많게는 한 29에서 30%까지도 어떻게 보면 내 명을 더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하이퍼 프로그레션이라 해서 면역 항암제 치료를 했더니 갑자기 암이 막 자라고 전이가 여기저기 발생하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런 무서움이 있습니다. 부작용 중에. 보면은 이 또 각각의 통계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건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도 좋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서 진짜 카터 대통령처럼 완전히 말기나 4기 정도에 있던 사람이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통계에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은 뭐 심하지 않은 모든 부작용을 다 이제 통계에 넣자면 한 73%까지 경험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임상 그 통계에선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는 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중간에 치료를 관두는 분들이 꽤 많아요. 탈락하는 분들이. 여기선 한 7%가 탈락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그 연구 통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상을 하다 오히려 또 중간에 힘들어서 관둔 사람들이 있고, 안 관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치료를 받더라도 그 전체에서 한 면역과 관련된 작은 부작용은 정말 많고 면역과 관련된 꽤 부작용이 한 30%가 경험을 하고, 갑상선 질환이라던가 폐렴, 또 이런 피부 쪽으로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왜냐하면 면역 항암제가 내 몸에 대해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형태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잘 공격하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내 몸까지도 같이 공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갑상선을 공격한다거나 장염이 생긴다거나 폐렴이 생긴다거나 근염이 생긴다거나 뭐 뇌하수 체염이 생긴다거나 췌장염이 생긴다거나 신우염이 생긴다거나 내 몸을 공격함으로써 일어나는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꽤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월드 실제 이제 임상을 했던 그 데이터를 보면은 한 전체의 40% 이상에서 아주 장기간으로 이런 면역과 관련된 부작용들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한 번 생기면은 면역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면 특이하게 굉장히 오랜 기간 부작용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런 부분도 또 문제가 있고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연구에서도 보면 이거는 이제 NIH에서 미국에서 국가암센터에서 국가암 정보원에서 나온 거니까 네, 조금 더 신뢰할 만한 자료죠. 여기서 보면은 네, 전체의 한 70% 정도가 이런 단기간이라도 이런 면역과 관련된 부작용을 경험을 한다. 70%는 꽤 많죠. 근데 그 중에 그냥 아주 러프한 통계로 생각하면 한 전체 5% 정도가 이제 죽을 정도로 위험한 부작용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한 13% 여기서는 짧은 단기간으로 한 13%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다 했는데 실제로 두 분은 사망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심근염으로 사망을 하고 한 분은 길랑바레로 이렇게 길랑바레 증후군이랑 유사한 자가면역 증상으로 사망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긴 시간 관찰을 봤을 때는 롱텀으로 봤을 때는 한 43%가 이런 경험을 하고, 아주 심각한 부작용, 죽을 정도의 부작용 한 4%, 나머지는 마일드하긴 한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경우가 한 14%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5%의 완치될 확률을 기대하고 있지만 30% 많게는 4%에서 29%까지 암이 좀 갑자기 확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며, 또 전체 한 4%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죽을 정도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또 한 14%, 20% 정도 되는 아주 긴 장시간의 오래된 또 추가적으로 생긴 뭐 에디슨 병이라던가 하는 이런 자가 면역 증상들을 경험해야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그 면역 항암제의 현 주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별로 잘 안 하려고, 이거를 환자들이 알아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치료를 그렇다고 뭐 회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대안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데 괜히 뭐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노시보 효과로 작용을 하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언론이나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방송 같은 걸 하실 때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은 많이 안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도 안 알려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항암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진 않는데, 그렇더라도 현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또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추가적으로 제가 그래서 뒤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방송을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인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만일에 본인이 이런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은 가급적 좋은 생각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어 의료진을 믿고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고 한번 기대를 해 보시고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백신하고 비슷해요. 백신도 그렇잖아요. 백신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오히려 백신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있고, 네, 의료가 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전체적인 그냥 통계적인 의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안 좋아질 확률, 좋아질 확률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요, 사실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점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추적 관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얘기들도 좀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또 제가 요청이 있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생각처럼 면역 항암제가 뭐 엄청나게 집착할 만큼 지금 완전히 현재에서는, 물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것도 점점 줄여나가는 쪽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는 더 좋은 치료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은 이렇게 한계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환자 커뮤니티에서는 좀 지나치게, 보호자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이런 카터 대통령 뉴스 같은 거에만 너무 혹하셔서, 좋은 사례만 혹하셔서 마치 이런 면역 항암제 치료만 완전히 다 본인들이 인제 해결될 것처럼 너무 여기에 기대하시고 너무 여기 목매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런 걸 막 무리하게 본인 질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큰 혜택이 없는 상황인데도 그거를 막 보험 적용까지 되게 해 달라고 하고 막 치료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게 꼭 맞을까에 대해서는 인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완벽한 치료는 아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이 면역 항암제든 카티 치료든 이 새로 나오고 있는 항암 치료들, 뭐 임상 신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시는 게, 의학에만 너무 집착하시는 것들 있죠. 의료에만.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사실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거의 뭐 기적의 항암제라고 할 정도로 1회 치료로 굉장히 한 번 치료했는데 완전히 그냥 암이 완전히 사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카티 치료라는 거는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보통 최근에 인제 킴리아 같이 많이 인제 알려진 그 카티 치료제들은 보통 항원으로 CD19라고 하는 그런 녀석을 잡고 인제 그거를 T세포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요렇게 유전자 재조합을 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우리 몸속에 주입해서 이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또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항원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다행히 지금 현재 개발된 그런 혈액암에 대한 치료제들, 효과가 좋은 치료제들은 다행히 그 좋은 항원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치료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마저도 완벽하진 않아서 한 전체의 30~40%만 우리가 원하는, 정말 환자분들이 꿈꾸는 완치라고 할 수 있는, 완전히 인제 암이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완치는 아니죠. 일단 완전 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없앨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티 치료제도 그 자체로 완전한 건 아니고, 현재는 항원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혈액암에 대해서만, 특정 혈액암 몇 종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마저도 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게 있어서 뭐 25세 이하라든가 막 이런 제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제한이 있고, 마찬가지로 면역 항암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부작용들이 있는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만 또 얽매일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하는데 제일 문제는, 카티 치료는 제가 얘기를 어차피 안 드린 이유가, 이게 혈액암에 지금 현재 이렇게 혈액암이라는 아주 작은 질환군에만 주로 이렇게 효과 있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치료 비용이 거의 4에서 5억 원까지 비용이 들어요. 면역항암제도 마찬가지로 어 보험 치료가 안 되면은 보험 적용이 안 되면은 보험 적용이 되시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되면 거의 뭐 1회 치료에 270에서 300 정도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1년 치료하면 거의 7천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 비용들이 만만치 않은 게 있는데 카티는 특히 심하죠. 한 5억 정도 들 수 있는데 뭐 5억 들여서 완치될 거다 해도 인제 굉장히 머뭇머뭇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 한 30-40%만 인제 완전 관해라고 하는 걸 기대할 수 있고 그중에서 인제 한 대부분에 해당하는 60-70%는 완치까지 기대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중에 상당수는 또 오히려 더 나빠지거나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하진 않다. 그리고 특히나 고형암 환자분들은 아직까지는 카티 치료로 인해서 뭐 크게 혜택을 보실 만한 거는 아직은 개발이 안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항원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항원이라는 게 암이 가지고 있는 항원이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암도 죽이는데 내 몸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유방암 같은 경우는 헐투라고 하는 헐투 변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 부분을 인제 항원으로 인식하도록 치료제를 개발을 했더니 카티 치료제를 이게 폐에도 있거든요, 헐투라는 게. 그래서 폐도 막 공격을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러니까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나 앞으로 점점 더 개발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하진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강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인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유명해진 그런 증상들이 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신드롬이라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환자가 이걸 경험을 하는데 아주 고열을 동반하면서 아주 몸이 심하게 아프고 그러다가 그걸 잘 이겨내신 분들이 인제 그렇게 좋은 결과도 경험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한 13%가 아주 심한 3 단계 3 등급 이상의 심한 사이토카인 스톰을 한다고 하고 킴리아 같은 경우는 한 절반에 해당하는 49%가 경험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건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아서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직접 시행하고 있는 의료진이 아니라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냥 통상적인 얘기론 그렇다. 그래서 너무 여기도 이거에만 집착할 건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진 현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점점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이런 얘기를 사실 전반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암의 원인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한번 주제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방송을 했던 이유도 그런 마찬가지인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에서 좀 혼동이 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찰력을 가지고 한번 이런 모든 이야기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체 암의 전체 한 80-90%는 유전이나 운이 아니라 진짜 생활 습관이나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인제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WHO를 비롯해서 그냥 전반적인 암에 대한 통계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내용들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대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만성 질환을 대할 때 암이든 뭐든 어떤 질환을 대할 때 이렇게 보시면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에만 치우쳐서 이 질병 중심의 의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면은 암이 생긴 원인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암만 눈에 보이는 암을 없애는 그런 쪽으로만 인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그게 인제 거기에도 여러 가지 또 사회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사실 말씀드린 이런 면역 항암제든 뭐 카티 치료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질병 안에서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 과정 중에 이런 암의 원인이 되는 뿌리가 되는 요소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는 과정이 건강한 상태에서 어떤 뭐 사회 환경적 요인이든 본인 생활 습관의 문제이든 어떤 여러 가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질병 상황까지 암이라는 특정 질병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그 중간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질병만 뚝 떼어내서 '암만 한번 없애보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컨셉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뿌리는 지금 하나도 건드려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병은 없어졌는데 당장 결국 언제든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유지되는 게 인제 보통의 현대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 환자분들의 몫이다. 어느 정도는 환자나 사회의 몫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많이 간과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네.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보시면은 뭐
암에 걸리든 만성질환에 걸리는 여러 가지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식단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영양소 결핍이 있다거나 환경 독소라던가 뭐 운동이나 신체 활동이 부족하다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다거나 불면이 심하다거나 뭐 위장관 질환을 해서 파생적으로 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작은 질환이나 작은 건강의 문제로 그게 시간이 흘러서 파생돼서 뭐 영양소 문제가 누적된다거나 알레르기, 면역 교란이 일어난다거나 장내 세균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혈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악순환을 보통을 만들죠. 악순환을 만들어서 아주 장기적인 시간에 따라서 축적되어서 보통의 질환까지 가게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지금 사실 하나도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떤 약물이나 어떤 마법 같은 치료제로 병을 건드려 보겠다 하는 게 이제 아주 오래된 그 현대 의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접근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사회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통찰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줄로 꽉 묶어 놔서 피가 안 통해서 아프기 시작하고 붓고 열나는데 여기다가 계속 이제 소염제를 넣고 뭘 빨리 하면 빨리 하면 이게 빨리 가라앉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겠다. 너무 심하면 손가락을 잘라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더 근본적이고 쉬운 방법은 이 매듭을 풀어주면 손가락을 묶고 있는 줄을 풀어주면 그냥 자연히 이게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그렇게 이제 질병 중심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현대 의료 시스템의 역사를 좀 보면요. 의료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요. 지금 한 100년 정도밖에 사실 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현대적인 의료 산업 시스템이 생긴 게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한 1920년대 정도부터 특정한 뭐 미국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플렉스너 보고서라든가 이런 현대화 운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한 게 자본으로 대표되는 이런 산업사회 문화입니다. 그래서 의료 산업은 어떤 배경이 되는 가치에 산업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료가 자체가 이제 산업적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데 여기서 보는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거나 아건강의 상태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끈 매듭을 푸는 과정들은 대부분 산업적인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료가 크게 이제 자본적 이득을 취할 수 없다거나 투자 가치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사회 질서, 산업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이 된다거나 뭐 산업사회 질서에 대한 부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본가들의 이익에 반하게 된다거나 이런 또 사회적 가치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항상 기존 사회 질서를 좀 지지하는 쪽으로 만들어지도록 좀 형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음모론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 의학의 역사에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책의 도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아직 제가 계약이 안 된 상태라서 출판 계약이 안 된 상태라서 그런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진 못하고 대략적으로 그런 게 있다.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너무 심하니까 오죽하면은 이제 좀 음모론 같이 마치 의료를 막 악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의학은 별 그런 고민이나 큰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맥락에선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면역항암제든 뭐든 뭐 면역항암제로 지금 현재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악성 흑색종이거든요. 피부 흑색종이 뭐 아무리 그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이 완치되는 사례도 발견한다 해도 그럼 뭐합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악성 흑색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고 있고 모든 암이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암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이제 질병 단위에서 어떻게 뭐 마법처럼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이런 의료 산업이 원하는 이런 전체적인 의료적인 분위기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일찍 걸리든 늦게 걸리든 그거를 이제 빨리빨리 병원 내에서 해결을 하던 치료를 하고 그리고 계속 뭐 병에 또 걸리면 또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전체적인 산업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인제 계속해서 병에 걸린 환자들만 늘어나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과연 이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고 원하는 세상의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계속 막 사람들이 병도 많아지고 병도 잘 걸리는데 그걸 치료하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한들 뭐 그러면 뭐 심장병에 걸리면 심장도 뭐 로봇 심장으로 교체하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도 로봇 다리로 교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뭐 치료를 하고 수술하고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사회 모습은 아니지 않나요, 보통? 뭐 그거를 찬성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좀 거친 생각을 가지고 의료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저는 그래서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서양의학 한의사라고 해서 꼭 뭐 서양의학 치료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 그로 인해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좋아질 거라는 건 저도 믿어 의심치 않는데 너무 이제 의학에만 초점을 맞춘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의료 사회학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고 너무 그냥 의학을 하나의 어떤 아이디얼한 어떤 이상적인 존재로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요. 그냥 환자로서는 그냥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전반적인 의료 산업 시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면역 항암제 시장 같은 경우 규모가 5년 사이에 22배 늘었다고 2019년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이 늘었겠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의료 산업만 계속해서 살찌고 있습니다. 카티 시장도 이걸 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싸움이 있을 정도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 중이죠. 이렇게 그냥 여러분은 아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소비자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산업사회만 끌려갈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잔인한 말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냉정하게 보자면요. 그냥 현대 사회 구조 자체는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인류가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라는 그 게임의 법칙에서는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되는 가치는 어떻게 보면 자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라던가 우리의 생명이라던가 어떤 자연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어떤 도덕적 관념 안에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어쩌면 그 사회 시스템 전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산업과 자본으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의 성장,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존재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좀 비판적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만 저는 이제 너무 이런 치료제들에만 집착하는 환자분들이나 이걸로 뭔가 기적 같은 일을 바라는 게 과연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기존 치료제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나 부정적인 얘기를 좀 드리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의 모든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로 뭐 치료들이 완전히 100%다 낫는 암 치료가 생겨서 암이 생기면 그때 감기처럼 그때그때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환자는 늘어나고 시장만 커지는 이런 상황은 분명히 건강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분명히 좋은 치료제가 개발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좀 가난하거나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은 좀 의료에서도 소외를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아이러니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악성 흑색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1974년에 1970년대에 이미 악성 흑색종이 완치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제키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인데 1974년에 온몸에 퍼진 말기 악성 흑색종 진단을 받고 75년에는 3주 여명 판정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캔서 위너라 그래서 암 승리자라는 책을 1977년에 내셨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책도 내시고 완전히 본인의 질병 극복하고 2013년 75세의 나이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책을 제가 어렵게 구해서 가지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옛날 책인데 77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뭐 지미 카터 대통령보다 훨씬 전에 있고 심지어 지미 카터 대통령보다 관찰 기간이 훨씬 길죠. 75년에서 2013년이면 훨씬 더 긴 기간을 거의 뭐 5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잖아요. 4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네요. 거의 40년 되는 기간을 암에 대한 문제 없이 잘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인데 말기 상태에서 근데도 이렇게 이슈화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묻혀 있죠, 세상에는. 그리고 이런 보고가 이분이 썼던 요법이 자연요법 중에 이제 거슨요법이라는 걸 중심으로 쓰셨는데 그 관련된 그
닥터 거슨이 보고한 이런 임상 레포트에 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증인들도 많이 있었고 당시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다. 아직까지도 물론 저도 이제 거슨요법을 한때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때는 뭐 이것만 있으면 다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 사례들을 많이 보고 놀랐었거든요. 슈바이처 박사도 결핵 치료할 때 거슨요법을 썼다고 할 정도로 이런 어, 그런 잘 알려지지 않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또 보고 하면은 막 자신감이 생기는데 사실은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에는 이 거슨요법을 이분처럼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요. 그게 제대로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거를 하는 또 기관들도 봤고 이런 치료를 직접 비슷하게라도 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분처럼 완전히 다 또 이게 기적적인 치료를 모든 사람한테 약속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 말은.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고 이미 저희가 TV만 틀어도 그렇고 뭐 조티 펜스 같은 경우도 구충제 먹고 나았다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지금까지도 전혀 암에 대한 재발 소견이 없거든요. 네,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신데 네, 이런 일들이 있긴 있다. 그래서 이게 감춰져 있을 뿐이지 세상에는 사실은 다른 치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또 접근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의료 산업이 어쩌다 보니까 산업화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업화될 수 없는 것들은 다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짓눌려 있는 상태예요. 이게 뭐 의사들이 꼭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산업 구조가 자체가 그래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 연구라는 게 뭐 임상 시험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뭐 천억 단위로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1조 뭐 2조 이렇게까지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상 시험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다 자본이 투자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의료 산업이라는 게.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이런 치료들을 이제 공격을 할 때 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검증 안 된 치료를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검증 안 된 치료가 맞아요. 전부 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의료진 입장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검증 안 됐는데 검증을 안 됐다기보단 검증을 안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죠. 그 현대 산업 사회가 검증을 할 이유가 없어요. 돈을 투자하고 검증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요소가 없다. 구충제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게 전체 특허가 만료돼서 뭐 아무리 뭐 좋은 결과가 나와도 아무도 이득 볼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누가 돈을 투자해서 임상 연구를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그렇다고 이런 모든 치료들을 다 두둔하고 이게 다 옳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과격한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산업적인 사회적인 구조가 있다라는 걸 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너무 뭐 마치 그 기존의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그것만이 이제 모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절망해야 되고 뭐 그거라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게 또 완벽한 대안인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의료에만 기댄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 좀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에디슨이 뭐 뭘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뭐 참 맞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맞는 말을 했다 생각하는데 에디슨이 미래의 의사는 약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환자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접근을 하고 그냥 하나의 실험체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접근을 하면서 식사와 그런 병의 예방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아직은 이제 우리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까지는 미래가 안 온 거죠.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마법의 치료제들, 질병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에겐 좀 고민할 거리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뭐 이게 모든 게 정말 성공을 해서 면역 항암제든 이런 파티 치료제든 이렇게 새로운 항암 치료들이 성공을 해서 암이 생겨도 그때그때 싹둑싹둑 없어질 수 있다 해도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뭐 계속해서 이런 불건강의 상태는 사회 전체에 만연할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나 뭐 계속해서 뭐 로봇처럼 바꿨으면 되는 그런 게 맞나 그게 과연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음식 얘기 같은 걸 하고 의료진이 무슨 뭐 환경 호르몬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뭐 불필요하게 뭐 코코넛 오일 같은 걸 막 얘기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질 떨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의료는 여러분과 사회가 사실 지켜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마치 사람들은 의료가 막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세상의 건강을 만들어 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료는 항상 1920년대부터 그랬어요. 이미 예전에도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있어서도 의료가 한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보다 더 전체적인 먹거리나 자원이 풍요해지고 위생이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평균 수명을 연장하게 된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막 의료로 인해서 모든 게 이렇게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료인들마저도 심지어 그런 착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유아 사망률이 감소한 거나 심지어 감염병에 대한 거에 있어서도 뭐 백신이나 항생제 같은 개발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영양이나 사회 전반적인 성숙도가 올라가면서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 좋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좋아진 게 훨씬 많다. 근데도 이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개인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각 사람과 생활과 사회 환경이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막 의학에만 의지하고 의료에서 뭔가 자꾸 기대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우리가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 개인이 노력을 했을 때 어쩌면 그 의료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마치 이분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좋은 일이, 기적적인 일이 꼭 의료가 아니어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래는 아마 의료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의료라는 거는 그냥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조력자와 같은 존재이지, 어떤 지배자와 같은 입장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권리를 주장하거나 권위를 주장할 때는 지배적인 입장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책임 소재를 따질 때는 아니다, 이건 우리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다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료를 너무 어떤 집착을 가지고 의료에만 기대시키기보다는요, 스스로 좀 더 내 몸에 대해서 주체적인 건강 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좀 돌보는 노력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사실 그래서 면역항암제나 이런 CAR-T 치료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그런 그 미래의 치료제들에 대한 기대만 가득해서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에 대한 그 건강의 주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미래 의학만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듯한 분들, 또 그리고 그런 걸 빨리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보험화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환자분들의 그런 다급한 목소리, 이런 게 과연 맞나. 너무 그렇게 의사들만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의료인들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맞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감히. 그래서 굉장히 긴 내용인데, 네, 그런 얘기를 드렸고,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뭐 마법의 치료제 하나로 뭐 암이 확 정복되고 이런 걸 많이 원하죠. 심플한 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진실은 좀 더 복잡한 곳에 있을 수 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요하는 걸 수도 있고,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요행을 바란다거나 너무 쉬운 어떤 마법의 치료제만 기다리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분명 그로 인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카터 대통령처럼, 전 대통령처럼 그런 분들이 있을 거지만, 그래도 너무 거기에만 목을 맬 건 아니다. 참 이렇게 쉽지 않죠. 살아간다는 기술이 그렇게 쉽지 않은 기술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너무 요행을 바라지 말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만일 저에게 부탁하신 분이 이런 내용을 하라고 부탁하신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 주제를 얘기를 한다면 저는 결국 할 이야기가 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저밖에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제가 그렇다고 뭐 항암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그걸 소개하는 거는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은. 네, 그런 내용이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종양내과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좀 잘 여쭤보시고 하시면은, 그런 분들 채널을 보시거나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말이 길어졌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